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출근 잘 하고 계신가요? 퇴근 아니고 퇴근. 지금 출근해. 어머나 실수. 퇴근 잘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왜냐면 오늘은 코스피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기업들 실적 나왔는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기분 좋게 뉴스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부터 먼저 먼저 시황 뭐 이런 날은 꼭 시황해야죠. 해야죠. 이런 날 시황해야죠. 코스피가 이제 3분기 실적 기업들이 좀 실적이 좀 호전이 되면서 전장 대비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한번 표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또 빨간 표는 같이 보는 게 기분이 좋죠. 코스피 종가가 전장보다 47.50포인트 1.98% 오른 2450.08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좀 보여주십시오. 나가고 있나요? 예, 나가고 있군요. 네, 나가고 있어요. 그 지수는 전날 종가 대비 33.94% 오른 2436.52로 개장을 했었는데요. 상승폭이 점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장중 최고 2.54%까지 올라갔다가 장 막판에 상승보를 좀 내줬습니다. 이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요. 네. 삼성전자가 오르긴 올랐는데 네.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갭상승 후. 예,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네. 기관이 한 6,2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000억 그리고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분들이 오늘 파셨던 거는 조금 지치시지 않았나. 최근에 그러니까 버티다. 예. 네. 이번에 조금 올라간 상황에서 조금 매도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 관련 얘기는 좀 지금 소리만 들리나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또 뉴스 시간을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저 오디오는 계속적으로 들려드리. 신기한 게 포스코 DX는 사실 2차전지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2차전지 주식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실적 발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죠. 이거 화면을 한번 보면 예. 어느 정도 잘 나온 겁니까 지금? 지금 작년 3분기에 5천억 벌다가 네. 이번에 7,300억 벌었으니까 와. 꽤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어제는 LG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서 7% 넘게 올랐거든요. 네.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하고 7%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크로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 힘든 상황을 지금 기업들이 실적으로 좀 뭔가 보상을 해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매크로 안 좋을 때는 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좀 실적으로 보여줘야 네. 그래도 투자자들한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시장에서는 3분기 배터리 업계의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네.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시장의 시선하고 제가 취재하는 내용하고 좀 계속 달랐었는데 그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둔화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메탈 가격 조정으로 판가가 하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차 시장 수요가 둔화된 건 맞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된 거죠. 성장세가 둔화가 된 거지 네네. 성장이 둔화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갖고 꾸준하게 늘고 있었고요. 그리고 메탈 가격 같은 경우는 메탈 가격은 배터리 회사가 그 판가에 연동을 하기 때문에 메탈 가격이 내려가면은 이제 뭐 그만큼 또 낮춰서 가는 거고 네. 메탈 가격이 올라가면 또 올려서 받습니다. 그래서 순익단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본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7,300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8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7.5%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40%가 늘었어요. 와. 그러니까 메탈 가격을 연동하게 되면은 매출단에서는 조금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네. 이익단에서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보조금 받은 AMPC 네. 그러니까 보조금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미국 정부에서 돈을 보전을 해줘요. 네. 그걸로 받은 금액이 무려 2,100억 원. 와. 7천억 중에 2천억이 그 IRA 혜택으로 받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난 1분기, 2분기에 한 1,000억 원 정도 수준 받았는데 이번에 2,000억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좀 배터리를 보실 때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사실 메탈 가격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많이 안 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수주로 락인이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 수주를 이만큼 했다라는 건 돼 있는데 차가 팔려야 그렇죠. 그래야 배터리도 같이 팔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팔리느냐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 GM이 올해 상반기에 북미에서 그 전년동기 대비 4배 이상 36,000대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어요. 뭐 블레이저라든지 볼트라든지 에코넉스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전기차 모델들이 있는데 GM이 꽤 많이 팝니다. 볼트만 파는 거 아니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다른 모델들도 좀 나왔는데 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추정치는 좀 연도가 길어서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삼성증권이 2026년 북미 배터리 생산 능력을 293기가와트로 전망할 경우 네. 그러면은 AMPC로 받는 보조금만 11조 3천억. 11조요? 예, 근데 이게 숫자가 워낙 커서 네. 미국 정부가 다 줄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이번 분기에 받은 게 2천억 수준인데 예. 11조는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받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32년까지 누적으로 하면은 80조 9천억. 그러니까 뭐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거는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기차 잘 안 팔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이번에 SNE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어요. 8월까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가 올랐습니다. 사용량이요? 예. 그러니까 뭐 전기차 안 팔린다 얘기를 하는 게 예전보다 안 팔린다. 그러니까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얘기지 판매는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원래 LG에너지 솔루션이 2위였는데 그 BYD에 밀려서 3위로 밀렸어요. 네. 그러면은 성장률이 얼마나 성장했냐? 진짜 58.5%밖에 성장을 못해서 87% 성장한 BYD에게 점유율 면에서 조금 밀리게 됐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58%. 58.5%면 너무 저성장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SK온 같은 경우도 16.5%, 삼성 SDI도 32.4%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차종들이 많이 팔렸는지를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팔리는 차가 테슬라.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실적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아예 별개가 아니에요. 네. 이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의 ID3포, 포드 머스탱 마하 2 이런 것들이 LG에너지 솔루션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와 EV6 네. 그리고 멜세트 벤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BMW의 전기차에 들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실적은 생각보다 견조하더라. 네. 그리고 이 실적을 좀 보실 때는 그 기대했던 것보다 둔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배터리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그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는 건지 업황이 달라진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의 시각으로만 보면 아니 지금 뭐 PER이 몇 배인데 그 성장률이 이 정도면 안 좋은 거지라고 볼 수 있지만 그쵸. 산업 측면에서 보면 58%밖에 성장 안 했는데 예. 가 되는 거니까요. 예. 좀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자, 이조 기자가 보겠습니다. 준비하셨죠? 자, 실업급여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총이 오늘 보고서를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한국경영자총회협회가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핵심은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표를 먼저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현재 그 최저임금이 가장 왼쪽에 있는 20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세금을 떼고 진짜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금액을 따져보면 한 179만 9천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평균 임금의 60%나
아니면 최저임금의 80%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최저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건데 예. 그 금액이 185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것보다 그냥 실업돼서 185만 원 받는 게 낫겠네 라고 하는 게 경총의 일단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복 수급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총도 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은지 보니까 그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수급 자격 심사가 너무 형식적이어서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였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실업급여가 좀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목소리는 사실 경총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나오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정부도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나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를 많이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을 보시죠. 그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수급자의 인원수를 볼게요. 114만 명에서 163만 명으로 많이 늘긴 했지만 한 1.5배 늘었어요. 그런데 수급액을 보면 3조 6천억 원에서 10조 9천억 원으로 3배가량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늘어나는 사람의 수보다 받는 금액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다는 걸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한액 수급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의 80%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 수급자가 73.1%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실업급여가 사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좀 약간 오용되는 경우를 목격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또 뭐 아주 그냥 막 그렇게 급여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기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고용시장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사회적 약자가 많은 만큼 좀 정밀한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악용하던 분들 잡으려다가 또 약한 골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요. 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실업급여 올라가는 부분이 그 최저임금 비율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이거는 약간 곁다리 지식인데 그 경총이 재계단체잖아요. 근데 경총이 주로 하는 게 최저임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건 별로 안 해요? 다른 거는 특별히 별로 안 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항상 최저임금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줄기차게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급여 얘기와 함께 최저임금도 올리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의 맥락은 좀 깔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뭐 실업급여를 뭐 부정수급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뭐 잘렸는데 그 받는 것 자체를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게 참 이게 입장마다 다르긴 한데 진짜 좀 남용하시는 분들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부정수급을 하고 반복수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페널티가 좀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또 즐거운 실적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야, 진짜 뭐 옛날 삼성전자였으면 뭐 이런 실적은 진짜 거들떠도 안 봤을 건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8%밖에 감소 안 했습니다. 야, 보통 뭐 90% 이상 감소하던 것이 77.9%가 감소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이제 1분기, 2분기가 뭐 한 6천억대, 뭐 2분기에 뭐 6,700억 원 이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2조 4천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건데 시장 전망치, 이른바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그 실적이 한 1조 8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던 2조 4천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2%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잠정 실적에는 그 세부적인 그 각 사업부별 실적이 발표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야 될 건데, 이건 조금 이렇게 뭐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잠정 실적이 나올 때는 그냥 숫자만 나옵니다. 보도자료 보면 3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올 때는 사업 부문별로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근데 사실 잠정 실적에서 숫자를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세부 실적 나올 때는 별로 숫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더 중요한데.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세부 실적 나올 때는 뭐가 중요하냐? 네. 컨퍼런스 콜. 그때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와 그 기업의 IR 담당자들 그리고 경영진들이 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지금 실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이던스라고 해서 이 정도 늘어날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컨퍼런스 콜을 왜 경영진과 애널리스트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주도 해야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이 네.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그 반도체를 담당하는 이제 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한 3조 원대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MX 쪽 모바일 쪽, 스마트폰 쪽에서 좀 실적이 좀 잘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갤럭시 G5 시리즈, Z, 네. Z5, 플립. 플립과 네. 폴더. 플립이 좀 잘 팔린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3조 원대 이상으로 나와서 반도체 부분의 적자를 좀 상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3분기가 저점이다. 조금 근데 지금은 조금 유의미하게 저점 시그널이 나오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 보통 이제 현물 가격하고 고정 가격이라는 걸로 나눠지는데, 고정 가격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사는 가격을 현물 가격이라고 하고, 네. 고정 가격은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가격을 고정 가격이라고 해요. 그럼 그 현물 가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고, 예. 고정 가격은 좀 큰 트렌드에 맞춰서 변하는 건가요? 그런 거보다 고정 가격은 많이 사갑니다. 네. 예, 현물 가격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수량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는데, 고정 가격은 정말 크게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 가격이 훨씬 커요. 네. 근데 그래서 현물 가격은 이제 이조 기자 얘기대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고, 고정 가격은 추세를 그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물 가격을 과거에는 고정 가격의 선행 지표로 많이 봤어요. 현물 가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고정 가격도 진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물 가격 움직인 거에 비해서 고정 가격이 잘 안 움직였었어요. 네. 근데 고정 가격이 약간 보합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건 뭐냐? 확정 실적이 나올 때 컨퍼런스 콜 할 때 네. 그 감산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지, 그리고 4분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네. 거기서 약간의 좀 희망을 준다면 그 삼성전자에서도 네. 조금은 따뜻한 온기가 돌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오르면 워낙 시가총액이 큰 주식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냥 지수가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는 점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좀 지수도 좋고 실적도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시장 구조가 지수가 좋아지면 또 패시브 ETF 자금들도 들어가게 되고, 그쵸.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또 온기가 돌고 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형님들이 실적이 좋으면 나쁜 건 없습니다. 그쵸. 네, 나쁜 예. 건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기업 소식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연료전지 업체에 64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어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연료전지 선도 기업인 엘코젠이라고 하는 기업과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총 4,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64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연료전지 기업이라고 하니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딱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는 전동화가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순수 전기차도 있지만 뭐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배는 배터리를 넣기가 배는 무겁죠. 배터리 넣다가 짐 못 싣겠어요. 그쵸. 그래서 배의 경우에는 배터리 운반선. 배터리를 운반했는데 내릴 게 없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연료전지의 셀과 스택,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엘코젠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를 선박에 실어서 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럼 지금 이 계약을 체결해서 언제 배 만드는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저는 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당장 그 연료전지 선박을 만들기에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뉴스가 나왔을 때 육상 발전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 예. 그래서 아니 선박 기업이 왜 육상 발전을 해요?라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의 시스템을 갖춰서 선박 그 연료전지 선박 추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배에서 전기를 생산하든 아니면 육상에서 전기를 생산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육상에서 발전은 이미 다른 곳들도 쓰고 있어서 육상에서 발전으로 돈을 벌고 이 기간 동안 선박에 연료전지로 탑재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 전략을 꾸려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복리왕님이 수소 선박 준비 중이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SFC 방식의 연료전지는 결국 이제 수소 네.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SF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1,000도 넘는 고온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연료전지지만 차에서는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저 엉덩이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난방 잘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선박 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SFC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뭐 육상 발전을 하더라도 전기 생산은 하는 거니까 네. 또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당장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배라는 건 결국 주문이 들어와야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손님이 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 주문을 했는데 못 만드는데요 하면 아쉽잖아요. 안 되니까. 네. 한번 주문 받으면 수천억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위의 정책 모순, 가계부채 개선, 일관되게 추진 중 vs로 해갖고 국정감사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사실 예전에 금융부 출입할 때 네. 금융당국의 국정감사를 좀 굉장히 매우 흥미롭게 좀 봤었어요. 제가 한 10년 조금 넘게 금융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이제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잘 취재하다 보면 단독 보도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가계부채 정책 관련한 엇박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그 우회로가 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눈 감아줬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 모순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반박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은 가계대출 관리와 두채문턱 완화, 대출 문턱 완화. 그러니까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그래놓고서 대출은 더 잘 받게 해주는 정책은 엇박자 아니냐라고 그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특례보금자리론도 좀 뭐 가계부채 한참 늘어나고 나서 8월에서야 좀 일부 중단을 했고 네. 50년 만기 대출은 뭐 은행이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는 네. 얘기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좀 불쏘시개를 좀 많이 넣었다. 연착륙을 위해서요? 예. 네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거기에 불쏘시개를 조금 많이 넣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늘어나는 그 표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 제가 표를 한번 따봤어요, 차트를. 그런데 이게 그 예금 취급 기간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와서 조금은 잡히는 모양새가 나타났었거든요. 그게 올해 연초였었네요. 예, 그리고서 좀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조금 완화하면서 조금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너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려고 할 때 가계부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 얘기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대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는데 네. 한국은행은 물가 환율 외화자금 시장 안정을 통해 일관적으로 금리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서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주택인 서민들이 주택을 좀 구입하려고 할 때 금리도 너무 높고 시장도 안 좋고 할 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서민이 어떻게 될지 조금은 고민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은행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뭐 가계부채 정책을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들은 금융당국의 그 정책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그 뭐 모든 부동산이 그렇진 않지만 그 조금 뜨거운 지역에는
약간 좀 가파른 상승세가 다시 맞아요.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자극을 하게 되면은 고금리 상황에서 좀 뒤늦게 연끌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은 이자 부담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은 조금 더 관리를 지금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정도. 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이거는 짧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증권사 기업금융본부 직원들을 검사를 했는데 상장사의 3호 전환사채 투자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네.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이 해당 전환사채에 투자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대형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입니다. 그러니까 표 같이 보시면은 보시죠. 증권사가 이제 전환사채 주선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 기업이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업무를 A 증권사가 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런저런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로서 전환사채 취득을 통한 사익 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으로 했었고 여기에 이게 바로 하게 되면 너무 티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 지인들이 그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한 3호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 납입을 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특수목적법인이 그걸 산 다음에 네. 여기서 그 3호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이제 법인을 샀군요. 그 SPC가 발행한 3호 사채를 인수하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금융회사들의 신뢰를 굉장히 저해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금융회사에다가 뭔가 금융 서비스를 맡기고 금융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는 그 금융회사가 일종의 도구적인 역할로 금융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생겨난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융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금융회사 자체한테 안 좋을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내고 빠르게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가 잘못했지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그쵸? 그쵸? 자, 네. 좋습니다. 3프로 뉴스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